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초겨울에 문턱에 와 있는데 10년 만에 한낮 기온이 20도가 넘는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북방 지역은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고요. 봄꽃이 관측되기도 한다니까 날씨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 금요일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거라고 하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카페에서 국민 각계각층을 만났습니다. 서민을 위한 예산 지원 강조하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정치 과잉으로 서민이 희생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오른 기온이 제자리를 찾듯 과잉인 정치도 대다수인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단순화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칭찬해주세요. 라전법정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입니다. 11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가 공식 폐막했습니다. 무료 관람이 5일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는 전반부에 이 박람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채워볼까 합니다. 국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역대 최장 7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에 막을 내렸어요. 네, 지난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역대 최장기간 국제 행사로 치러진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980만 명의 관람객과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 성공을 거뒀고, 어제 저녁 박람회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온 순천시 오천동 그린광장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열린 폐막식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남성현 산림청장,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 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정병혜 순천시의회 의장, 송영수 명예위원장, 전현직 각 기관단체장 등 시민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폐막식은 250명으로 구성된 기수단 입장 퍼포먼스로 시작되었는데,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카드 섹션 세레머니가 진행됐고,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14일의 박람회 여정을 영상에 담아 상영한 후에 조직위원회 종사자들이 큰 절로 전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폐막식 풍경 스케치 이제 해주셨는데 큰 사고 없이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다녀간 박람회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한 전남도 순천시의 공식 입장도 나왔어요. 네, 박람회 폐막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성공을 거둔 전국체전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된 민생체전이었다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민생박람회로 평가받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를 가꾸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아준 순천 시민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을 계기로 순천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의 허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순천이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역시 박람회 폐막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214일은 순천이 정원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 전체가 순천에 열광한 꿈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또한 정원을 찾은 980만 명의 관람객과 순천 시민들의 행복과 자긍심은 순천시의회, 또 전남도, 산림청, 정부 등의 노고 덕분이라며 각 관계기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도시장은 순천은 이제 214일의 기간 980만의 관람객, 333억 원의 수익금 같은 이런 숫자들은 역사에 남겨두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며 정원 박람회 폐막 선언과 동시에 더 높고 더 새로운 순천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예, 박람회는 끝났습니다만 순천시가 오늘부터 5일까지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 박람회 전 구역 무료로 감사의 의미로 개방하기로 했어요.
네,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가 가능하도록 성원해준 순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포함한 박람회 전체 구역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무료 개방 기간 동안 관람차나 정원 드리모, 가든스테이 등은 운영하지 않지만 순천만 습지를 연결하는 스카이큐브는 정상 운영한다고 밝히고 행사장 무료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번 감사 무료 개방 행사 이후 시설과 정원 정비를 위해 내년 재개장 시기까지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갈대축제가 펼쳐지는 순천만 습지는 국가정원과 별개로 정상 개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찾는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람회는 끝났습니다만 이후가 이제 중요합니다. 국가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았고 박람회 개최 이후에 마무리 국가정원 운영에 대해서 순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는 박람회 개최 기간 중에 박람회가 개최된 이후에 이 국가정원 일원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노 시장이 직접 밝힌 바 있는데요. 노 시장은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박람회 사후 국가정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등을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11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연관 산업을 이 국가정원 운영과 접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순천시가 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지난주에 박람회장 일원과 시내 일원에서 전남 웹툰 페스티벌과 애니메이션 페스타를 개최한 것도 이 박람회장과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역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이라는 무대 위에 이 작품 하나로 영화나 음반, 캐릭터, 퍼레이드 등 확장성이 큰 애니메이션을 입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이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최근에 노 시장이 한국판 순천 디즈니랜드를 언급한 바도 있고 일본을 찾아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순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비 193억 원이 반영된 상태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390억 원의 예산으로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조성과 스타트업 셰어하우스 및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정원 도시를 추진하게 되면 순천만 국가정원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노 시장은 지난 8월 일본을 찾아 도쿄 디즈니랜드와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설립한 지브리 파크를 둘러보는 등 벤치마킹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일본 영상산업진흥지구를 방문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문화산업의 확장성을 고려한 인력이나 기술 교류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시는 박람회 폐막과 관련해 정원 박람회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이 코로나19 이후 이 OTT 플랫폼의 파이가 커지고 있고 또 K 콘텐츠의 위상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착실하게 키워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창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람회 이후에 국가정원의 역할 그리고 연관산업 추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순천시의 구상이 현실이 되려면 박람회장이나 국가정원 운영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순천시가 박람회 폐막 이후 정원 산업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국가정원 운영과 관련해 계속 노사 갈등이 이어져온 국가정원 운영 대행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탁 운영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순천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오천동 그린광장 옆 아스팔트 도로에도 조성된 잔디도로 그린웨이의 존치 여부입니다. 순천시는 그린웨이가 전국의 정원 박람회를 상징하는 시설물로 부각됐다며 사실상 그린웨이를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순천시는 주민 여론을 듣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주민 여론이 현재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게 존치를 원하고 있어서 해당 도로 폐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순천시가 국가정원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이 공공자원화 시설, 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인데요. 순천시는 소각장을 클린 시설로 조성하기 때문에 도심 인근의 시설을 건립하자는 순천시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주변 일부 주민들이 박람회장 바로 옆에, 그것도 도심과 가까운 곳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순천시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공공자원화 시설을 예정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 역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박람회 총정리해드렸는데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순천시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원 박람회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폐막을 결국 이제 했는데 뉴스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박람회 기간이 한 214일 정도가 됐다 그래요. 박람회장 곳곳에는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어요. 네, 이 자원봉사자들은요, 박람회 기간 동안 정원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는데요. 예. 어제 폐막을 앞두고 지금까지 정원 박람회를 위해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어제는 정원이 아닌 행사장에서 행사 준비 요원으로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원에서의 자원봉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아쉽지만 봉사를 통해 많은 행복을 느꼈다며 7개월 동안의 보람과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자원봉사자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플레이러드 김수님입니다. 마무리 시점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걱정됩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엄청나게 막 진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재밌는 구경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시민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억나는 건 경관정원에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해설도 하고 사진도 찍어드렸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뭉클뭉클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막 더 힘이 나고 재밌게 경관정원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는 저희가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많이 받은 게 많아요. 만날 때마다 힘도 주시고 고맙다 해주시고 만나서 반갑다 해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힐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1년 동안 기분 좋고 행복하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일하면서 서로 웃어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힘이 됐고 이제 모르지만 봉사라는 그 하나 가지고 다 하나가 됐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머뭇머뭇 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은 어떻게 봉사를 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어디서 이런 봉사가 있으니까 오셔요 하면 제가 그냥 가서 자원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막 찾아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이게 이제 몸이 배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큰 변화입니다. 임미옥이요. 장장 7개월의 기간이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떠세요? 끝까지 너무 재밌어요. 신나요. 만나기 마련 신나요. 보람된 일 너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인류 플레이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못 해볼 일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내 인생의 아주 멋진 추억으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제까지 이제 풍덕 경관정원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제 봉사하면서 짬짬이 한 번도 이런 그림 그려본 일도 없었는데 봉사하면서 틈틈이 배워서 우리가 이제 정성껏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별로 안 이쁜데도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별로 안 이쁜데도 다 막 감동을 해버려요. 이쁘다고. 그럴 때 좀 보람을 좀 느꼈어요. 이 박람회 때문에 이런 특이한 봉사들을 페이스 페인팅이라는 것을 만났고
또 우리가 또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이 사진 찍어주는 컨셉이 정원이니까 꽃이 있으니까 너무 잘 매치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잘 다른 박람회보다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우리가 이제 포즈도 취해주고 누가 좀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손을 잡아라, 뭐 뽀뽀를 해라, 막 이렇게 컨셉을 잡아주고 포토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포토존을 우리가 먼저 찍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쁘더라. 그분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고 평생 안 해본 것들을 우리들도 하고 그분 관람객들도 하고 우리가 그 나이대도 다 비슷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업이 돼요. 우리가 힘든 줄을 몰라요. 만나기만 하면 즐거우니까 막 보자마자 즐거워가지고 웃고 사진 찍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막 에너지가 폭발하더라고요. 모이면 만나면. 그 봉사라는 게 그 이론적으로 보면 내 시간을 남에게 할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원에 가면 꽃이 있으니까 이 봉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힐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이 봉사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힐링이 먼저 되니까요. 박람회 봉사하고 너무 잘 맞았고 즐거웠어요. 끝까지, 오늘까지도.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인류 프레너로 활동했던 성정자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시 그 인류 프레너로 활동하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순천 시민이라 좋겠다. 너무 부러워하시고 이제 순천 시민 의식이 저도 이제 많이 더 업된 것 같아요. 저는 다 했어요. 또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이제 사진도 꽃 속에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경관정원 하기 전에 인류 프레너로서 각 시, 각 동면을 다니면서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하러 다녔거든요. 준비 과정이 꽤 길었어요. 이제 저희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해서 이제 인류 프레너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지 또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공부를 다 해가지고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님들도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막 빼셔요. 안 찍은다고. 근데 막 제가 입 서비스를 엄청 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쁘셔요. 막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도 결혼 때 그런 생각도 난다고 하고 사진 찍어주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모습을 사진 찍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제 보람도 느끼고 그게 이제 그 인류 프레너 제가 근무한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많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오늘부로 이제 7개월 마무리되는 서운하지 않으세요? 너무 서운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 프레너 회원들 그동안에 서로 또 협력해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했었고 그동안에 이제 끈끈한 정이 또 생겨가지고 그저께는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느낀 점 또 보람된 점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눈시울도 적시고 우리가 또 이제 또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제 또 앞으로 좀 마음적으로 좀 허전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재정비 기간을 거치고 나서 또 다시 또 개장을 하니까 그때를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뭐 모든 걸 제공해 드린 입장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관람객들 보시고 칭찬도 저희들 고생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희들도 덩달아 이제 그분들이 더 고마웠게 느껴지고 또 제가 이제 꽃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꽃 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힐링을 하고 행복하게 아무튼 활동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뭐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고 봉사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시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바뀐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어요. 개인적인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였어요, 진짜. 50대가 한참 따라가더라고요.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예. 원동력을 받았죠, 여기서. 예, 홍보단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더 많은 것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럼 너무 감사해요, 박람회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나는 순천 시민이어서 행복하고 박람회를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내 역량도 커졌고 즐거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11월에도 두 분과 함께해요.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에 뵙습니다. 예, 11월이네요. 와우. 치열한 10월 달도 지나가고. 치열한 10월을 보내줬습니까? 예, 항상 치열하죠. 이제 2023년이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게 그 말 들으니까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쉽기도 하고. 하는 일도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회의적이세요? 나이 먹는 게 꼭 나쁘지만 않잖아요. 네, 요즘엔 나쁜 것만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11월도 힘내시면서 같이 좀 화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어요? 5.18 민주화 운동의 유족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제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 취지로 했다라는 그 좀 판결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윤상원 열사라고 이 유족들이 배상 청구를 했는데 뭐 항소심 판단은 그거예요. 돌아가신 윤상원 열사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속받은 이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이 되지만 그 형제들 고유의 그 이제 자기 고유의 그 위자료 청구권 있잖아요. 뭐 형제를 잃은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거는 소멸됐다.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됐다라는 취지로 좀 이런 이제 잇따라서 좀 패소 판결이 나와가지고 좀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반인륜 범죄에다 뭐 이른바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지적이 있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예,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련된 이제 규정을 이제 가해자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거를 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보상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카운팅을 해야 된다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계속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5.18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본인들에게는 이런 주장을 안 해요. 근데 유족들에게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중적인 잣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5.18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유족들밖에 없잖아요.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좀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추세를 보면은 승소했던 판결들을 깨고 항소심에서 이렇게 5.18 유족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보상금을 받으면 원래 이제 이거는 또 그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 보상금이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5.18 보상법인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일단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 이 결정이 2021년 나왔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3년을 적용해서 이제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한 당사자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진 않으나 그 이제 유족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보상금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지금 항소심 이제 광주 법원이죠. 광주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주장이 맞다.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유족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어떤 좀 뭐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구제책을 만들어서 해야지 뭐 이렇게 유족들한테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법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의 성격이 국가가 이제 상대로 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주장을 펼치려면 그러면 차라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유족에게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5.18 유공자에게 직접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건 또 그렇지는 않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자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진심이 또 이제 의심받는 뭐 그런 네. 분위기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져서 0.7명을 기록했습니다. 뭐 0.7대도 이제 곧 깨지겠어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데 더 떨어지겠나 싶었는데 떨어진 거죠. 사람들은 이미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든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음 편하게 임신도 육아휴직도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퇴사를 하라는 등 이 모성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220건이 접수가 됐어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주제 모성보호법입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아직도 입덧이 가라앉질 않네. 임신을 했는데 오히려 체중이 줄었어. 입덧 때문인가? 안 되겠다. 오늘은 과장님께 육아휴직 쓴다고 말이라도 해봐야겠어. 네, 들어오세요. 저 과장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에요? 빨리 용건만 간단히 말하세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아니 회사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바쁜 시기에 임신을 덜컥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야 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우리 회사 같이 조그만 회사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답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지금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 줄 알잖아요. 제가 회사 사정은 아는데 제가 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계속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힘들고요. 병원에서도 위산 위험도 있다고 해서 좀 쉬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래 저희 회사 같은 회사도 육아휴직은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럴 때는 아주 똘똘하구만. 아무튼 육아휴직인가 뭔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죽어도 육아휴직 써야겠다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나가보세요. 네, 여기까지. 와, 뭐 이런 연기는 아주 일품이십니다. 일품. 대본을 안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힘드네요.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각색을 본인 입맛에 맞게끔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광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꽁트처럼 저출산 때문에 정부가 조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계속 0.7명까지 이제 곧 깨지게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신하는 것을 축하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 노동 현장 앞서 이제 꽁트로 두 분이 연기도 해주셨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낳을 건지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일을 그만두고 키울 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정말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사실상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법률 자체는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걸 쓰겠다고 하거나 하면 아예 대놓고 오늘 꽁트처럼 눈치를 주거나 아니면 거의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든가. 그렇게 거의 엄포를 거의 협박 수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육아휴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못 쓰게 돼서 정말 유산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네. 지난 4월에 여성 노동자가 임신이나 출산 때 실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신고센터를 또 이제 운영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성보호 신고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주요 신고된 사례들을 보면은 육아휴직을 낼 거면 퇴사를 해라. 이런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신고를 받는데 사실 이제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한
했다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이미 냈는데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야 그냥 퇴직을 하고 너 그냥 나중에 재입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지금 다 모든 게 사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해도 거부하는 분위기라든지 그러니까 현장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법이 아무리 잘 규정이 돼 있어도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회사 노동 현장 녹록지 않다는 것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안 힘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네. 크면은 큰 회사대로 그 부서가 또 쪼개져 있으니까는 그 안에서도 또 힘들 것이고, 근데 이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 가느냐 아니냐가 좀 중요할 텐데 그 신고센터에 접수된 게 220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이제 모성보호 신고센터라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사실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디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예.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예.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6개월간에 이제 22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 가장 많은 건수는 뭐였냐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한 47건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또 36건으로 바로 그 이제 두 번째로 많았고, 또 육아기에는 근로 시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거나 또 승인을 거부하는 건수도 27건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예 그냥 이제 직장을 왜냐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되는 이제 그런 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보호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사례 이야기를 해보면서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OX 퀴즈 형식으로 좀 풀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임신한 직원의 시간 외 근로는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X입니다.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본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본인이 시간의 근로를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 예, 본인이 신청하고 원한다고 해도 상관없이 시간의 근로를 절대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예. 어떠한 예외도 없이 금지되니까 뭐 당사자가 뭐 합의를 했다더니 본인이 원했다느니 아니면 단체 협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조하고 뭐 회사하고 협약이 있어가지고 임신 중에 여성이라도 원하면 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건 다 무효고요. 어떤 경우라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임신한 직원의 산전, 산후 보호 휴가는 총 90일이다. OX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이거는 O입니다. 예. 네, 산전 그 산후 보호 휴가는 90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유급 휴가예요. 유급 휴가. 네, 예. 그리고 이제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무조건 45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떠한 내가 뭐 근로의 형태, 나의 뭐 직종 이런 거랑 관계없이 1인 이상이면 무조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예. 유급 휴가면은 급여는 100%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직전에 받고 있었던 월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급 그리고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그 상한선은 이제 13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통상임금을 예를 들어서 뭐 165만 원을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30만 원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액 유급 휴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임신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건 앞서서 이제 말씀을 네. 주셨어요. 그렇죠. 가능하다고. 오죠. 예. 네. 얼마나 단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의무 조항이네요. 네. 그러면. 근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예외로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근로시간도 줄어들면 앞에 저희가 임금 이야기했는데 임금도 줄어듭니까? 아니요, X죠. X. 그건 별개예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아예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을 시키면 무슨 의미가 쉬고 있어요? 싶은데
이제 삭감이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가 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줄어들지 돈은 안 않습니다. 줄어드니까는 뭐 휴게 시간을 줄여버린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별개로 말씀드릴 게 그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그렇죠. 그리고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이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고 돼 있고 이거 뭐 임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만약에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휴게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임금하고 무관하니까 얼마든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협의 여지가 있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속 기간, 뭐 근속 근로의 형태가 기간제냐, 뭐 정규직냐 이런 건 상관없고 직종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근로 시간이 단축되고 또 휴게 시간도 이제 조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면 반대로 사업주가 좀 불리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업 운행에 아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업무의 시작이나 종료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어떤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임신 중에 업무가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어도 업무 변경은 하기 어렵다. OX. X죠. X.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도 그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의무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쉬운 종류의 근로라는 말이 조금 상대적이잖아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 사실 쉬운 종류의 근로란 임신 중에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뜻한다라고 해서 이게 판단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심신을 전제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을 전제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이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동료들도 다 샘나가지고 네.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입을 맞춰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개인이 요구하는 업무가 원칙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힘든 일은 전혀 안 하고 힘쓰는 것도 안 하고 뭐 쓰레기통 비우는 일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좀 곤란할 수는 있는데 잘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잘 조율 또 해서 네. 정하시면 좋겠고 임신 중에 출퇴근 시간은 꼭 맞춰야 한다. OX. X입니다. 유동적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의 소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다만 그 업무의 시작이나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뭐 1시간 늦게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한달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유연 근로는 가능하다는 것. 출산 이후에 기존 업무로 다시 복귀시킬 의무는 없다. OX. 이거 약간 있죠. 세모 정도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 아까 질문을 뭐 기존 업무로 복귀시켜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기존 업무로 복귀시켜도 되고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둘 중에 공백이 또 하나이면 있으니까. 됩니다. 예, 예. 그 둘 중에 하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강등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금지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OX는 마무리를 해보죠. 또 이야기 나눠볼 것이 이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의 조력도 당연한 이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임신 출산 시에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용하는 것이 진짜 적잖아요. 거의 뭐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그러니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열흘,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 휴가 청구 자체는 출산일로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1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이 배우자의 출산 휴가의 급여는 일단 정부가 5일치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치를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네. 이 열흘의 기간 산정은 평일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주말을 포함하면 거의 한 2주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좀 개정이 나와서 이것도 뭐 3회에 걸쳐서 분할 가능하도록 꼭 연이어 쓰는 게 아니라 분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것과는 별개로 참 뭐 몇 개월 동안 쉬기를 또 이제 아내분들은 또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별개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 변호사가 설명했던 건 출산휴가고 출산휴가고. 예,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사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그냥 일반 근로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남편인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걸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총 1년 이내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녀가 뭐 2명이면 각각 1년씩 2번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양육하겠다라고 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돈은 누가 버냐 또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근데 돈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래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당연히 이제 또 통상임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삭감이 되지만 어쨌든 뭐 둘 다 뭐 휴가를 쓴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정부에서도 이 뭐 아빠 휴가 관련해서 기존 3개월치 그 지급을 해왔던 급여를 뭐 6개월로 뭐 늘리네 마네 뭐 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사업주가 안 지키면 제재를 받긴 받습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들이 강행 규정이고요. 그리고 네. 지키지 않으면 처벌 조항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220건 안 지킨 분들 그럼 다 처벌받습니까? 시정 조치가 좀 많이 있었고요. 220건 중에 203건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미 다 취해졌다라고 하고 나머지 17건은 뭐 지금 조사 중이라고 조사 중이고. 그렇게 하는데 예. 우선은 산전 휴가나 산후 휴가 90일 아까 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복귀했는데 그러니까 출산휴가 이후에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또 어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쉬운 근로로 전환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걸 묵살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다 세부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출산휴가 90일이 끝나고 이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려고 할 때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출산휴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육아휴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미사용 신청서를 내는 방안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예. 자,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이제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행법은 3번에 나눌 수 있는 거로. 3번에 나눌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렇게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에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 이걸 연간 6일 이내 휴가로 좀 주도록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에 대해서 급여 또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신설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업주가 이 어떤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거를 비밀 유지하도록 하는 그 의무 조항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 근로 시간을 좀 단축 신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허용하던 지금 그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도 허용할 수 있도록 좀 대폭 확대를 좀 그렇죠. 하고요. 아이가 좀 더 커도 신청할 수 있게끔 확대한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부모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육아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유연 근무 조치를 좀 더 도입을 해서 그러면 또 사업주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 유연 근무 조치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로 2012년도에 롯데에서는 이미 자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롯데 그룹 내의 출산율은 지금 아까 0.7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뭐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보기 좋게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효과도 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모성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부분들이 근로 현장에서 좀 잘 지켜지면서 0.7 내려가면 진짜 이거는 큰일이잖아요. 국가 소멸 위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뭐 지방만 할 것이 아니고 뭐 서울도 이렇게 되면은 뭐 네. 조만간 뭐 소멸 되네 만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 좀 잘 지켜지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